예, 오늘 경제오덕에서는 거의 모든 것의 가격 상승, 물가 인상을 주도하는 원흉으로 꼽히고 있는 원자재 그 가격의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석진 원자재 해외투자연구소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네. 일단 3.5% 중립금리가 3.5%라는 의미는 사실 중립금리라는 게 인플레이션이나 경기 침체를 오지 않을 것 같은 가정한 이론적인 금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상적인 예. 금리 수준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근데 제가 이 숫자를 보고 3.5%좀 뜨아했습니다, 사실은. 왜요? 왜냐하면 3.5% 미국의 중립금리가 3.5%면 네. 우리 지금 기준금리가 3.5%인데 네네. 앞으로 한 10년 동안 3.5%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현재 여건 하에서 네네. 그러면 우리도 금리 많이 못 못 내리겠네. 네네. 이 생각이 드니까 네. 계속 힘들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그런 면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근데 과거에는 예.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성장률이 높았기 때문에 그렇죠. 금리 수준도 높았는데 예. 이제는 이제 좀 그 메커니즘이 바뀌어가지고 아, 오히려 우리나라가 미국보다 성장률 수준이 떨어지고 있잖아요. 슬프네요. 네, 예. 일본처럼 이제 간다고 보면은 우리나라도 오히려 이제 미국보다 금리 수준이 낮은 게 예. 노멀한 그런 현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렇군요. 네네. 예. 비정상의 정상화가 여기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군요. 그렇죠. 예. 그 이야기도 잠깐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십시오. 미국보다 얼마나 이 간격으로 낮출 네. 수 있는지. 네. 지금은 한 2%포인트 정도 낮은 거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는 그러면 계속 이 수준을 가지고 갈 수 있다. 미국이 한 3.5를 가더라도 우리는 그러면 1.5 네. 기준금리가 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이야기십니까? 뭐 그건 이제 하나의 이제 추정일 뿐인데 추정입니다. 예. 어쨌든 간에 장기간의 시계열로 보면은 예. 성장률하고 물가하고 금리는 같이 가죠. 같이 가죠. 같이 가죠. 그렇죠. 그래서 예. 기본적으로 금리는 물가 상승률을 조금 이제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그렇죠. 장기 이제 금리는 물가보다 한 0.5%에서 한 1% 정도 이 정도 예. 높게 가는 게 보통이라고 본다면은 예. 또 그 바탕에는 성장률이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한국의 여러 가지 인구 구조라든지 경제 예. 구조를 보면은 성장률이 좀 이제 그렇죠. 저성장으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물가 자체도 상승률이 높을 이유가 별로 없어요. 지금 1월이 오늘 나온 거 보니까 2.8 그렇죠. 이렇게. 2.2%대 후반 예. 정도 나오고 있는데 예. 뭐 이것보다 더 올라간다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아. 가면 갈수록. 예. 그러니까 성장률도 과거에 비해서 좀 그렇죠. 떨어지고 있고 아. 물가 상승률도 떨어지고 있고 예. 그러면 뭐 금리 수준도 높게 유지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3.5%보다는 낮은 2%대로 이제 그 정상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고요. 미국보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빨리. 대부분의 기간 동안에 예. 앞으로도 예. 미국의 금리 수준을 상회하기는 어렵지 않나. 앞으로도 네. 그런 환율이 수입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네. 1,300원대 지난해 됐었는데 이렇게 이제 금리나 기초 체력, 경제 성장률이 금리가 아니고 이제 인플레이션이랄지 경제 성장률이 이 정도 상황이 이어서 1,300원대를 유지하면 수입 물가는 계속 네. 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높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금리를 얼마나 많이 낮출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근데 이제 환율이라는 게 결국에는 예, 국가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통화 가치가 지금 떨어졌다라는 거는 예, 결국에 미국 같은 경우는 돈이 많이 풀려서 어떻게 보면 소비가 계속 활성화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예, 그리고 이런 서비스업 같은 경우도 계속 잘 나가고 있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 예, 한국은 제조업과 일부 어떤 산업 쪽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가지고 가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런 소비의 열기가 확산되지 않고 있잖아요. 내수는 늘 안 좋았고. 그렇죠. 내수 예, 항상 안 좋죠. 예, 그러니까 서비스업 자체가 또 이렇게 뭐 자영업자가 많다 보니까 그렇죠. 국가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도 많지 않고 예, 하다 보면은 결국 성장이 이루어진다는 건 결국 내수 소비가 또 이제 끌고 가는 게 제일 큰 몫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면에서 이제 한국은 항상 미국에 비해서 구조적으로 단점이 있다 보니까 아,
그런 것들이 최근에 몇 년 동안 성장률 정체를 더 가속화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아, 이것들이 쌓이면서 국가 간의 경쟁력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환율 시장에서 통화 가치 하락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 이게 환율이 이렇게 저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재평가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냥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까? 사실 1,300원대? 어떤 순간에는 예.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중요한 수입 물품이 원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유가가 올라가지고 어쩔 수 없이 무역 적자가 나고 이런 음. 것들이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졌다라는 예. 분석이 있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해요. 예. 근데 사실 유가는 100달러대에서 지금 70달러대까지 떨어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무역 흑자도 좋아질 것이고 예. 그리고 기존에 얘기했던 원화 가치의 하락 요인도 좀 이제 없어질 것이고 그렇지. 하면은 다시 환율도 1,300원대에서 1,200원대로 떨어지고 했어야 되는데 왜 못 그러는가? 그 이야기가 오늘 주제네. 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예.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결국에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갖고 있는 어떤 좀 골병든 경제 구조 예. 이게 좀 포커스가 있지 않나. 아. 그러니까 이게 먹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그렇죠. 먹거리가 많지 않다 보니까 경제를 끌고 가는 어떤 동력 자체가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예. 예, 이거는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은 글로벌 이 산업금속 지수라고 있어요. 산업금속 지수. 예, 산업금속 지수라는 거 있는데 예. 이게 글로벌 경제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 같은 겁니다. 우리가 보통 글로벌 경제의 바로미터 금속으로 얘기하는 게 구리, 구리. 예. 그리고 또 이제 알루미늄 뭐 이런 예. 것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모은 게 그 산업금속 지수예요. 예. 근데 이 산업금속 지수하고 제일 유사하게 움직이는 게 한국 증시입니다. 아 그래요. 네. 산업금속 지수가 올라가면 한국 증시가 떨어집니까? 반대 아니 산업금속 지수가 오르면 우리나라 증시도 오르고 올라요? 산업금속 지수 떨어지면 우리나라 증시 떨어져요. 예. 근데 이 산업금속은 예. 가장 경기에 동행하는 지표거든요. 아, 그러니까 경기에 민감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 글로벌 고성장 시대로 간다면 아, 뭐 산업금속 가격도 올라갈 것이고 한국 증시도 좋아질 거예요. 아, 근데 글로벌 저성장으로 간다면 계속 이렇게 정체된다면 아, 당연히 산업금속도 안 오르고 한국 증시도 못 오르는 거죠. 그러네. 그러니까 이게 아. 어떻게 보면은 그 우리나라 증시나 경제가 아직도 이 제조업과 글로벌 그 고성장에 아. 상당히 발이 묶여 있는 사실 저성장으로 간다면은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 지금 흐름을 보면은 그 대비가 좀 약하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아니 제가 왜 이렇게 올라가면 내려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원자재 값이 올라가면 아무래도 기업들이 우리는 중간재 수출을 많이 하니까 네. 비용 부담이 많아져서 수익성이 떨어지니까 네. 우리 증시는 좀 내려갈 것 같다. 그리고 유가가 많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좀 고전한 측면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그때도 내려가고 혹시 또 내려갈 때도 내려가고 지금 그러는 상황 아니에요? 이게 예.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유가가 오르면은 기업의 이익이 떨어진다라는. 예. 그러니까 원가가 이제 증가하니까 기업 이익이 떨어지겠죠. 예. 근데 그런 시기가 있고 음. 또 한편으로는 유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유가가 오르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러네요. 그럼 그럴 때는 예. 오히려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예. 비용이 증가해도 그 부분들을 전가할 수가 있어요. 충분히. 그러네요. 예, 그래서 그걸 이렇게 뭐 그냥 뭐 칼로 단순하게. 그렇죠. 뭐 무자르듯이 예. 뭐 유가가 오르면 나쁜 거고 유가가 떨어지면 좋은 거다. 이런 시각은 그러네요. 상당히 위험합니다. 예, 그렇게 네. 했습니다. 네네. 예. 뭐 유가가 올라도 매출이 올라서 수익성이 좋아지고 경기가 이러면 좋아지면 경기만 좋아지면 네. 훨씬 더 나을 수 있으니까. 그럼요. 예. 마진 높아지고. 그러면 지금 그 원래 주제로 돌아가서 원자재 가격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우리가 지금 저 물가 상승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뭐 전부 다 올랐다 그런 이야기까지 네. 공과금까지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네네. 이유가 국제적인 환경 때문이다.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그렇다. 네. 이거는 맞습니까? 다 원자재 탓입니까? 저는 동의하기 어려워요. 이거는 동의하기 네. 어렵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네. 이런 대화에서 마치 원자재가 원흉처럼 보이지만 저는 네. 원자재가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반대로. 피해자다.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사이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자산 사이클 한번 생각해 보면은 예. 결국엔 돈이 엄청나게 10년 이상 동안 풀렸잖아요. 풀렸죠. 그래가지고 소위 그 무제한 자산 매입을 통해서
자산 가격이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그랬죠. 대표적인 자산은 주식하고 부동산이겠죠. 예. 그 지난 2010년대 한 10년 이상 동안 그렇게 자산 가격이 오를 동안 원자재 가격은 하나도 오르지 않았었어요. 아, 그러네. 오히려 떨어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시기에는 피해자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원자재 가격이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업들은 원가 절감하면서 기업 이익을 늘릴 수 있었고요. 예. 또 한편으로 소비자들은 생활 필수품 가격이 떨어지면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고 그런 것들이 부동산을 사는데 더 그렇네. 돈이 많이 흘러갈 수 있었던 그랬네. 그런 게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다가 결국에 이런 사이클들은 결국 주식 사이클이 지나면은 예. 부동산 사이클이 오고 예. 부동산 사이클이 지나면은 원자재 사이클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돈이 풀릴 대로 풀려서 자산 가격 올릴 대로 올려서 필연적으로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게 아. 2021년, 2022년입니다. 그 트리거가 된 게 우크라이나 전쟁입니까? 트리거는 사실 팬데믹 이후에 아, 팬데믹. 그 공급망. 엄청나게 쏟아진 예. 미국의 자산 매입이죠. 아. 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다 아시겠지만 팬데믹 이전하고 이후 한 3년 동안 예. 도대체 왜 우리 집값이 2배가 뛰었는지, 왜 증시가 2배로 뛴지 그렇죠.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뭐 내가 갑자기 일을 2배로 한 것도 아니고 예. 기업들의 이익이 2배로 는 것도 아닌데 예. 돈이 2배로 풀렸기 때문에. 그 자산 가격의 트리거는 그게 맞는데 네,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원자재 가격이 계속 뭐랄까요 이 저점으로 이렇게 쭉 갔었잖아요. 네. 그리고 중동의 힘이 상대적으로 좀 약했었고, 네.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중동의 힘이 분명히 이제 세진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오히려 미국도 뭐 네. 원자재 시장에서 이제 선두권으로 진입을 해버렸고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원자재를 생산하는 국가들이 뭔가 순위가 확 올라가고 뭐 앞으로도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보고서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네. 결국은 전쟁으로 인해서 네. 어떤 그게 촉발된 거냐 그런 질문이었는데 그런 건 분명히 있죠. 직접적인 그 트리거가 됐던 부분들은 있는데 예. 그 기저에 깔려 있던 예. 결국 인플레이션은 모든 게 이제 통화 때문에 예. 발생하는 건데 예. 그런 것들이 기저에 깔려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가스가 차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 부싯돌이 켜지는 느낌인 거죠. 그러면서 그러네요. 일시에 갑자기 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그게 예. 확 불이 붙었던 거고요. 예. 그거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예. 지속성이 있는 건 아니죠. 결국 아. 2021년, 2022년도에는 그게 불이 붙어가지고 원재 가격이 확 올랐지만은 예. 또 2023년 들어서는 또 훅 떨어졌어요. 다시.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전쟁이라든지 이런 외부 요인들이 예. 계속 지속적인 그 원재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데 왜 네. 원자재 가격은 그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공급적으로 이제 교란이 발생한 게 있었죠. 예. 그러니까 그것들이 이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이제 해결된 해결이 부분들이 됐고. 있는 거고요. 예. 반대로 그러면 그 나머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은 계속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데 예. 수요도 사실상 미국 아. 외에는 그다지 글로벌리 경기가 끌고 가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네요. 지속성이 약한 거죠. 그냥 가스나 제일 처음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천연가스하고 예, 원유 가격이 천연가스. 그렇죠. 근데 그거를 터미널 같은 거를 다 만들고 네. 미국도 수출을 많이 하게 되고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중동에서도 가스를 많이 실어오게 되고 네. 유럽이 그쪽이 어떤 수요가 어느 정도 충족이 되고 나니까 좀 안정됐다. 그렇죠. 공급 교란이나 공급 충격은 네. 지속성이 높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 해결책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그러네. 미국에서의 수출량이 증가하면서 네. 일정 부분 상쇄된 게 있죠.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예를 들어서 미국 천연가스 가격이 단위당 한 10달러 정도까지 올라갔었거든요. 2달러에서. 예. 지금 다시 2달러예요. 아, 다시 제자리 찾아왔습니다. 2달러에서 10달러까지 5배 올라갔다가 다시 2달러.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유가도 마찬가지로 예. 뭐 확 올라가지고 130, 40불까지 갔었잖아요. 예. 지금은 다시 또 70불대로 떨어져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 유럽이 전쟁 때문에 뭐 전체적으로 뭐 동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기사가 나왔던 게 1, 네. 2년 전 같은데 그게 네. 금방 그렇게 안정을 찾는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성장하면서 수요가 창출된다라는 음.
그런 쪽에서 보면은 지속성이 길어요. 그렇죠. 근데 공급 쪽의 교란이나 충격은 그게 이벤트성, 좀 더 지속성이 낮습니다. 전 세계 정부들이 그 대처하는 게 정말 민첩하네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네. 수요가 계속 받쳐주지 않는다면 수요. 그렇죠. 예. 근데 경기가 생각보다 유럽이 또 안 좋으니까 중국도 그렇고요. 중국도 그렇고 네.